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서울 집값이 변곡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급등했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집을 사는 것은 위험하다. 내년 어느 즈음부터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아직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과연 집값이 정점에 달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집값이 정점을 맞았는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뭔가 이 아파트 시장, 집값 시장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에 달했다, 변곡점을 맞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우선 짧게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김규정 소장님, 지금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 겁니까? 통과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몇 가지 지표가 상승 속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러한 둔화세가 계속될까라는 전망에서는 저는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게 만드는 변수들이 아직은 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둔화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어떻게? 짧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우선 짧게 말씀해 우선 주시면.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소장님 말씀대로 터닝 포인트에 왔다는 시점에 대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락의 어떤 시작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락의 시작이라는 우리 한문도 교수님, 하락의 상승 둔화가 계속되기 어려울 거다는 김규정 소장님 의견을 가지고 한번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한 교수님, 그러면 하락의 시작이라고 보는 그 징후, 증거, 어떤 지표를 통해서 볼 때 이것은 하락의 시작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수요 공급의 원칙이 경제의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 부분에서는 좀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공급의 어떤 물량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서울 시장만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적습니다. 적은데 이제 미래 네. 2, 3년 뒤에는 많아집니다. 2017년, 18년에 인허가를 많이 해줬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노무현때를 더듬어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급하게 인허가를 내고 나중에 한 3년, 3, 4년 뒤에 입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값이 더 떨어졌죠.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질 거라 좀 보고 있고 공급이 많아질 그때 한 거다. 7만 8천 호 아파트 서울 시내 인허가를 내줬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2년 뒤에는 나타날 겁니다. 이제 입주로 그때 장이 겹쳐서 지금 금리가 아시겠지만 환율이 1,300일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입니다. 환율이 1,150원이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이 다 적정선이라고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에서 유지하는 선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얼마 전에 1,193원을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글로벌 지표를 보면은 유가가 지금 선물 지수 WTI라 그러죠. 예. 서부 텍사스주가 지금 유가가 12월 선물 개념으로 해가지고 $80입니다. $80 배럴당.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네. 코로나 때 $20에서 $40 유가 예. 폭락 이랬었는데 그 상승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10월인데 12월에 선물 가격에 대해서 $80로 지금 형성돼 있다는 거는 예. 12월에는 무조건 $80가 된다는 얘기고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유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입 물가가 상승하니까 네. 달러가 강해지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신호들과 함께 더불어서 가계부채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네.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이번에 전세대출까지 강행했다가 실수요자분들이 피해를 보시니까 그 부분은 약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연말까지는 풀어주겠다 했지만 내년에 또 이어집니다. DSR 규제를 들어가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고 예. 이런 부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있습니다. KHAI라고 그러는데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요? 네, 그러니까 House Affordable Index인데요. 그게 2008년도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07년도 그 노무현 시절에 그 최고치일 때 그때가 예. 164입니다. 네. 근데 지금 174인가 8 찍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산을 하면 짧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수치가 200이라고 가져나가면은
중간 소득의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샀을 때 소득의 50%를 집에 원리금과 이자로 낸다는 수치입니다. 견디기 그럼 어렵다. 지금 170이면은 거의 43% 수준이거든요. 평균 가구로. 부담 지수가 최고점을 찍었다는 것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도 10월 달 지금 2,300대인데요. 지금 2021년 들어와서 거래량이 4,000대에서 한 8개월 정도가 4,000대가 많습니다. 3,000대가.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00에서 2,000대입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집이 더 늘어났는데도 15년 전보다 집이 더 늘어났는데도 거래량이 지금 3,000, 4,000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신고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상승하겠다라는 기대심을 가진 분들과 예. 이제는 떨어질 거라고 판단한 분들이 경합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거래량 중에 신고가도 나왔는데 하락한 거래가 9월 달에가 35%입니다. 네. 1월 달에 18%였고 2월에 20몇 프로, 3월에 30몇 프로 찍었다가 네. 다시 20%대로 내려갔다 다시 또 35%.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 반이 아니 상승장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싸게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기본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나머지 3개 반은 왜 싸게 팔까요? 그분들은 제가 지금 드린 그런 지표들과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판단하시고 매도를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어려워서 팔 수도 있는데 어려워서 파는 비율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35%라면 그런 이런 지표들을 네. 봤을 때 저는 변곡점이 왔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뭐냐면 다행이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변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변수는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네, 저희가 한번 그렇습니다. 보고 그래서 일단 저는 변곡점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왔다는 예, 예. 이유로 네네. 요약하자면 워낙 많은 걸 말씀하시니까 제가 짧게 요약하자면 경제 예, 예. 상황이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환율 상승, 금리 상승 하나. 그러다음에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너무 높다. 거래량이 3, 4천대로 줄었다. 네. 팔린 것 중에서 하락한 비율이 35%로 하락한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공급이 2, 3년 후 많아질 거다. 이런 이유에서 네, 맞습니다. 예. 변곡점이 지나고 있다. 이미 지나고 있다 그런 거죠? 시작됐다라고 시작됐다. 저는 보거든요. 자, 우리 김규정 소장님, 이 경제 상황과 부동산 변수 두 가지 큰 변수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뭐 하나하나 좀 반론을 펴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 의견에 대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지표들이 실제로 좀 둔화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거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민감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매도자들이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처분하지 않으면서 이제 관망세로 돌아선 지는 좀 오래됐고 최근에 거래량이 더 빠르게 이제 줄어들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데는 수요자들도 좀 관망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측면 때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좀 관망세로 돌아서는 데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금 마련, 진입 장벽 같은 것들이 더 크게 작동을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타났던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사실 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거래량 위축이나 감소 같은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기존 재고 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려면 뭐 이런 상황들을 수요자들이 좀 다르게 이제 인식을 하고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면서 물건을 출시하고 하락 사례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장을 저희가 좀 리서치해본 걸로는 예. 사실 이런 지표들의 둔화 상황이라던가 이런 변화의 움직임에 비해서 실제로 하락 매물이 여전히 좀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쌓이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지 않고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최근에 주 거래층이었던 20대에서 40대 실수요자들이 아직은 여전히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을 갖고 있는 걸로 분석이 돼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수요자들의 관망 심리가 이제 지속된 상승세 둔화나 하락으로 가는 신호라고 보기엔 아직은 좀 미진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지표들이 보여주는 이제 둔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둔화로 가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하락 조정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선이라던가 또 이어질 지방선거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또 내년 초에 총량이 이제 복구되면 또 유동성으로 뒷받침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기다리시는 수요자들이 좀 더 많다는 판단이어서 네. 아주 단기간 뭐 이를테면 내년에 이렇게 바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는 이런 빠른 변화를 예측하기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물론 많은 분들이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 좀 하향 안정 하락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긴 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합해 보면 그렇게 빠른 하락 조정을 저희가 좀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규정 소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 한문호 소장님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이 거래량이 줄은 것이 이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하고 관망하는 사람들 이유도 있지만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줄었다. 쉽게 말하면 공급도 굉장히 이게 줄어서 거래량이 네, 줄었을 뿐이지 이 거래량 감소가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일단 소장님 말씀대로 그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예. 매물이 예년보다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우리가 허위 매물 신고제 실시한 이후로요. 예. 지금 물량이 전세 월세는 다 2배 늘었습니다. 늘어나 있고 작년 8월에 비해서요. 9월, 10월에 비해서도.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어서 볼 때 거래량은 예전에 뭐 반토막이 아니라 뭐 4분의 1토막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가격의 임계점이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고 임계점이 다다르니까 거래량이 줄고 있다가 네. 금리하고 대출 규제가 겹치다 보니까 충격이 온 거예요, 시장에. 그러니까 바로 여러 가지 뭐 지수들이 지금 하향한 둔화되는 지수들이 다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가격 임계점, 금리, 대출 규제 이게 같이 갈 경우에는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예. 대출 규제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대출 규제는 예전에도 연말이 되면은 대출이 안 되는 데가 많았습니다. 다 써가지고. 네. 근데 요번에 좀 빨리 돼가지고 이게 좀 예. 신문에 나온 건데요. 예.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 보면 또 좀 일단 괜찮습니다. 대출 규제에 대한 한도가.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DSR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총 부채 원리금 네, 그걸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한다. 네네. 예. 내년부터인가 내년 6월부터 한다고 예. 하니 그게 이제 시행되기 전이라도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그 분들하고 사전 청약 물량 있지 않습니까? 예. 분양가가 요번에 거는 좀 제가 볼 때 뭐 얼핏 봤는데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은데. 뭐 3기 신도시 발표된 거 그 말씀이시죠? 네네. 10월, 11월, 12월에 아마 3만 소대생도 사전 청약을 또 하거든요.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3만 맞나요? 한 15,000, 3만 되는데 예. 내년에 또 10만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경우에는 시장이 변할 수도 있다. 결정적으로 글로벌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불안합니다. 환율이 뭐 여러분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2,000원, 1,200원 넘어가고 1,300원대로 가면 1,200원을 그때는 부동산은 버티기가 했었죠. 네, 부동산은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올지는 다 같이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거래량 감소와 더불어서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 그 거시경제 변수라는 것은 물가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에 맞습니다. 따른 네,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이 주는 자산 시장에 대한 충격이다 그런 거죠. 자산 시장에서 지금 뭐 대충 이자 계산해도요. 지금 벌써 좀 한번 올려가지고 가상금리를 넣으니까 벌써 지금 80만 원 정도 내시던 분이 대출 받아가지고 한 몇 억인가 받아가지고 80만 원인데 계산을 해보시니까 145만 원 내신다는 거예요. 아직 뭐 요 두 달 사이에.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0.5%. 0.5지만 여기 저 가상금리는 1% 정도 올리니까 실질 대출 그게 금리는 1점 몇 올랐으니까. 프로에서 갑자기 3%대로 넘어가니까 부담이 좀 많아진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시장에 좀 작용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의 부담, 수요자들의 정말 큰 부담으로 좀 작용 앞으로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대출 총량 규제와 관련해서 좀 시장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총량 규제를 좀 강력하게 할 것처럼 이제 금융위원장이 발표를 했다가 사실 전세 대출이라던가 이제 수분양자들에 대한 잔금 대출이라던가 이런 실수요에 준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갑자기 막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불만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허용하는 쪽으로 그렇죠. 또 이제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수요자들의 이제 좀 확인을 해보면 앞으로도 이런 실수요자 대출은 그래도 좀 이렇게
예외적으로 아니면 이제 좀 다른 전체적인 DSR 관리나 총량 규제에서는 좀 이렇게 별도로 분류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대출 규제 부분도 전반적으로 계속 총량 규제는 하고 DSR을 이제 빠르게 좀 조속하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시행은 되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출이 조금 다시 재개되는 내년 상반기 뭐 이런 데를 좀 예상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은 여전히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돼요. 근데 네. 특히나 내년 이제 7월이 사실은 저희가 임대차 입법 통과하고 나서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나서 이제 2년 차가 2년이 돌아오거든요. 되기 예, 그래서 때문에. 한번 계약갱신 청구권에 이미 소진하신 분들이 계약을 종료하는 매물들이 또 나올 수 있는 시기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그런 분들이 전셋값이 또 대출을 뛴다. 이용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이제 금융당국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실 최근에 급증한 전세 대출이라든가 실수요자의 대출도 상당히 이제 좀 차주 상환 능력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 신중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 최근에 이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사실 실수요 대출을 이렇게 급격하게 조이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은 내년에도 그런 이슈들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의 이제 주택 마련이라든가 전세 불안 요소들이 계속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를 하다가 실제 뭐 그랬지 않습니까?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아버리고 집단 대출 막았다가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그건 좀 역으로 보면 대출이 없으면 시장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대출로 버티는 시장이 얘기죠. 뭐 부동산을 명분은 살려면 실수요자를 명분으로 하지만 예.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 만약에 대출을 2년 동안 안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피해보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대출을 떠받친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거품은 제거가 되고 대출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때가 오겠죠.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경제 구성원들과 요소들 때문에 그걸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죠. 누구나 아는 원리지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예. 금융산업자본의 최고의 목표는요. 채무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채무력을 강화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빚을 자꾸 늘리게 하는 거죠. 국민이든 기업이든 전부 다. 아, 금융회사들은 네네, 이자를 그게 계속, 목적입니다. 예, 네, 최고의 돈을 계속 목표죠.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빚만 그런- 갚을 수 있다면 계속 돈을 빌려야 네, 되는 그래서 거죠. 그쪽에 관계된 무슨 뭐 통계나 이런 분위기들은 다 집값이 계속 받쳐주는 분위기고 대출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네. 대출이 없는 순간 경제 시스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또 대출이 없는 경제 시스템 또 생각할 수도 없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 어느 그것을 나라들- 정부가 이제 잘 조절하는데 대한민국은 특히 전세가 있기 때문에 예. 전세하고 대출하고 겹치니까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정부에서 뭐 이중 대출 제한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중 대출이라면 전세 담보대출 받은 보증금이 분이- 대출을 받았다라면 네. 집값 대출을 받을 때 그걸 계산하는 거죠. 네. 그럼 대출액이 적어지면 이렇게 가시오나 네. 어떤 갭 투자의 어떤 확률이 좀 줄어드니까 안정 효과가 있다라고 좀 금융 쪽은 좀 판단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세계 어느 나라나 뭐 은행 돈을 빌리지 않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네. 대출을 뭐 중단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그쵸. 좀 네. 그렇고요. 이 거래량 아니 그 하락한 거래 비중이 아까 적정 35%. 직전 거래보다 9월에, 하락한 예. 거래 비중이 35%로 좀 올라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해석하기 어떻게 김 소장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게 하락의 확실한 신호의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좀 그거를 이제 하락 신호라고 이제 분석하신 분들은 어쨌든 종전 고점보다 이제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매수자들의 이런 이제 협상력이 좀 생긴 매수 우위가 조금 생기는 이런 걸로 판단을 하시고 매도자들도 이제 가격을 조금은 낮춰서 거래를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네. 저는 이 통계 발표나 이제 뉴스들이 한참 나와서 좀 체크를 해본 걸로는 예. 여전히 이제 좀 최근까지도 상승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지역이나 이제 중저가 지역들은 고점보다 가격이 내린 거래들이 별로 없는 지역들도 여전히 좀 공존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점보다 좀 떨어졌다는 건들이 어쩌면 가족 간의 증여 거래라던가 저희가 이제 상승기에 자전 거래 의심하듯이 자전 거래. 특정 이런 케이스들이 좀 포함된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확인이 되어서 그거를 저희가 그 수치만으로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은 여전히 좀 위험하지 않나 해서 예. 현장의 상황들이나 수요자들의 지금 심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여전히 신중하게 좀 봐야지
단기적으로 내년까지의 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확실히 이제 하락 신호로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수요보다는 너무 많이 오르고 대출도 안 나오니 관망은 하지만 공급 문제라든가 전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부동산 투자나 주택 마련에 계속 좀 고민을 하고 계신 실수요자분들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좀 더 대기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을 지표도 중요하지만 정책이나 이제 이후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더 현장 확인을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통계에 조금 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오르니까 잠깐 뭐 이게 쉬는 거 아니겠느냐. 인위적 규제에 따른 뭐 일시적인 상승 둔화다. 뭐 그런 설명이신데 요즘 전세 시장 아까 전세 물건도 많이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 그런 조금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묘한 현상이 현상인데 벌어지고 왜 있죠. 이런 일들은 그러면 있죠? 이거 시장 집값 불안 요인인데 그 신축 주요 수요가 구축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갱신권 쓰고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평온한 편입니다. 근데 미래를 예측할 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기본 수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기본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충족할 만한 신혼이면 또 신축으로 좀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신축 아파트 단지로 그 물량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집단 대출 통해 가지고 이 입주에 실거주 의무 조건이 등장한 바람에 전세 물량이 예전에 비해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활용해서 이 공인중개사나 집주인들이나 물건이 희소성을 띠다 보니까 그런 단지들은 신고가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축은 이런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결혼을 안 하면 미루면 미뤘지 그냥 기다렸다 새 집 살래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요즘 라이프스타일이 많이 바뀌어서요. 얼마나 더 미루려고. 네. 네. 제 지인들도 좀 그래요. 네. 조금 뭐 좋은 집 사고 나서 결혼하자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집이라는 게 뭐 좋고 이런 게 아니라 25평이라도 신축 아파트 뭐 이런 개념들이 또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전세값 상승에 대한 일부 희소성이 있고 입지가 좋은 곳들은 계속 가격을 상방 요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구축과 뭐 다세대 연립 빌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계점을 올라갔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전세로 가나 월세로 가나 차이가 없는 금리가 형성되는 순간 전세 수요는 이제 급격하게 줄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세 거래량도 또 절반이거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확장 국면보다는 수축 국면의 신호들이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변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매매 물건이 나와야 그것이 매매가 되고 전세를 놓고 이런 또 재고 지수가 쌓이는데 양도세 중과로 지금 매물이 상당량이 지금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좀 공급 미스매치로 해서 피해를 보는 건 지금 국민들이거든요. 지난번에 정부는 그 양도세 일시적으로 다주택 양세 완화를 해서 일정한 기간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해줬잖아요. 근데 예전에 재작년에 그 기간 동안에 많이 나오지 않았다. 아닙니다. 효과 완전히 있었는데. 있었습니까? 수련도 아십니다. 다 압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기 다 때문에 아십니다. 정부가 계속 시장에서 요구하는 양도세 다주택 양도세 하락하라는 요구를 안 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의식을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양도세를 거두면 국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국세입니다. 양도세는 지방세도 아니고. 국가에서 공무원들 뭐 LH 뭐 성과급 파트 한다고 이러는데 그런데 투입하느니 양도세를 줄이면 물론 우리 국민이 양도세 세금을 덜 내겠지만 그것도 국민이 가져가는 거고 물건이 많이 나오면 일반 수요자 무주택 수요자들은 집값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더 저렴하게 사고 이게 더 국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조금 완화해야만 물건이 나온다는. 네, 그런 제가 시장인데. 시장에 물어보면 다주택자분들도 과도한 욕심보다는 한 50%면 팔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80%랑 50%는 30% 차이인데 그 30%를 가지고 뭐 나라를 하나 더 세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국가 국민을 생각한다라면 감정 물론 초반은 맞아요. 예전에 막 급상승하고 이럴 때는 다주택자들이 너무 갭 투자를 하고 좀 악의적으로 시장을 혼란시키다 보니까 징벌적으로 한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 상황이 그걸로 인해서 무주택 서민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아까 최고 지금 다주택 3주택이 80%입니다. 85%입니다. 85% 도대체 누가 팔겠냐? 뭐 시청자도 그런 저희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걱정하게- 팔겠냐? 정부는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감정적인 겁니다. 지금 뭐 어쨌든
정권 마무리 시점에 대선까지 있으니까 네. 섣불리 이제 뭔가 그런 정책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오히려 지금처럼 수요자들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의 조합 때문이기는 하지만 좀 관망 심리로 돌아서서 거래나 이런 것들이 조금 혹시 이게 하락 신호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아지는 맞아요. 시점에 만약에 재고 시장에서 물건이 나온다면 가격 하락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두 가지 완화책을 좀 다르게 썼었거든요. 실제로 중과를 더하기 전에 팔아라라는 시그널을 줬을 때는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았었고요. 일반 세율로 완전히 완화를 해줬을 때는 매물이 좀 많이 나와서 가격 하락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지금처럼 뭔가 수요자들이 하락에 대한 약간 고민을 좀 저울질하는 시점에 좀 과감하게 이런 일반 세율 이런 것들을 써서 물건을 좀 내놓게 한다면 매물 거래와 함께 이제 좀 가격 하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좀 단초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이고 실제로 저희가 신규 공급 지금 계속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공급이 실제화되기까지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거래나 실수요 이런 것들을 받아줄 재고 시장의 거래량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저희가 사실 대선이나 이런 것들이랑 맞물려서 그러니까요. 그런 지금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두 분이 모처럼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완화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 제가 이게 취재해보고 들어보면 정부는 뭐 끔쩍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정책적인 이유죠. 예.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어떤 그런 하여튼 뭐 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국민이 좀 그런데 피해를 보니까. 아까 두 분이 말씀 중에 현재의 상승 둔화의 변수로 내년 대선을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년 네, 대선에는 맞습니다. 내년 대선이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까요? 주택 가격이 안정화를 못 취한다라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야권에서는 몰아갈 것이고 예. 그 부분이 일정 정도 다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은 네. 현실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스물 몇 번을 하셨잖아요. 물론 이 효과가 당장은 안 나타나고 2, 3년 뒤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3, 4년 뒤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양도세 중과 완화를 통해서 재고시장의 물량을 늘리면 지금 이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하락 둔화 신호들이 자꾸 나올 때 불안심리, 거꾸로 공포심리, 불안심리를 정부가 잘 활용한다라면 적정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시장이 하향 안정화가 차근차근 될 수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 3, 4년 뒤에 입주 물량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안정세로 완전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그 명분상 양도세 중과 징벌은 맞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맞지만 국민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수정을 해서 좀 더 좀 타당성을 확보해가지고 실행하면 국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하고 수정을 이 집권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면 수정을 할까요? 아니면 정권 창출- 교체가 되면 수정을 할까요? 어떻게 창출할지 모르지만 저는 진정으로 창출하고 싶으면 일시적 완화를 지금 하면 미리 됩니다. 해야 된다? 네,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완화 일시적으로 주면 되죠. 그건 제가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주장을 하시네요. 그러면은 아마 그래도 시장이 일단 한두 달이면 신호가 오거든요. 예. 그러면 안정된다는 걸 갖다가 홍보를 하면 되잖아요. 네. 여권에서. 그런 식의 어떤 미래지향형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규정 소장님은 이 대선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1년의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예상들을 좀 하고 계세요. 뭐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정책 변화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둘째는 일단 정권 초기에 이제 개발 이슈 같은 것들에 대한 예상인데 저희가 보통 대선 때 주로 보는 이런 이후에 이제 국토 개발이나 관리에 대한 이제 주요 포인트 중에 이제 균형 개발 얘기가 이번에도 또 역시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인구 감소나 이런 지역 쇠퇴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투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수도권의 뭐 GTX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도 대도시들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계속 좀 시장의 유동성을 받쳐주거나 기대 심리를 주는 작동을 하고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공급이 빠르게 이제 보강돼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온 게 강남북의 균형 개발 혹은 이제 강남권과 같은 주거 인프라나 도시 인프라를 갖춘 핵심 이제 주거 비즈니스 복합 지구들의 개발에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북에도 이제 거점 개발 같은 것들이 이제 초반에 계획들이 나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의 기대 심리 영향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두 분에게 거의 뭐 짧게 여쭤본다면 그러면 우리 한문도 소장님은 이제 집값이 곧 꺾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꺾이기 시작했다. 시작했다고 단 보시는 변수는 거고. 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우리 김 소장님은 상승세가 그래도 좀 계속 갈 거다 이렇게 계속. 둔화나 거래 관망세가 있긴 하지만 예. 전세나 뭐 대선 이슈 등으로 아주 빠르게 이렇게 하락 기대하시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이제 만약에 거기에 변수가 된다면 진짜 저희가 예상한 수준 이상의 급격한 속도의 금리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외부 충격이 나온다면 뭐 좀 달라질 네.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집값 현재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도 참 의견이 엇갈리니까 우리 시장에서 집을 사거나 준비하는 분들 더욱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토론 고맙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